네, 안녕들 하셨어요? 지중해 시간여행이 만드는 우리 오늘은 28번째 튀르키예 역사예술기행. 오늘의 주제는 이제 이스탄불 사두 전차상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의 약탈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또 어떤 흥미로운 얘기가 이어질지 오늘 귀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명의 교차로 튀르키예에서 벌어졌던 인류사 22만 년 정도의 호모 사피엔스 역사에서 중요한 변곡점이었던 예술혁명과 생산혁명과 그리고 금속혁명과 문자혁명의 세계사를 보도보는 이런 우리 지중해 시간여행. 일단 튀르키예 역사예술에서는 이스탄불에서부터 출발해서 제가 직접 탐방했던 38개의 주요 탐방지의 유적과 박물관을 살펴보고 일단 이스탄불에서 시작하는데 아직 이스탄불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37군데를 어떻게 더 가야 될지 저도 걱정이 조금 앞섭니다. 이스탄불은 이제 이 콘스탄티노플의 핵심 시가지인 사라이브루누라고 하는 궁정이 있던 데 톡 튀어나온 곳, 궁정곳을 확대하면 이런 이제 주요한 유적들이 있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화면을 살짝 확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베르스 왕조에서 콘스탄티누스 왕조, 발렌티니아누스 왕조,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왕제까지 4개의 왕조, 이제 아마 외우셨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아직까지도 이거를 못 외우신 분들은 또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 자꾸 보시고. 오늘의 학습 목적은 이제 히포드롬에 있던 사두 전차상, 그리고 사두 전차상의 약탈사라고 하는 슬픈 역사를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슬퍼져요, 끝에. 예, 살펴보고. 자, 나폴레옹이 이스라엘이 왜 나와? 이스탄불인데 두 글자가 비슷하네요. 나폴레옹이 이스탄불에 왔었다? 네, 그렇다. 손 들어보세요. 세 분 들으셨고, 4분 들으셨고. 자, 아니다. 나폴레옹이 거기를 왜 가느냐? 비슷비슷하게 들으셨어요. 아니다에 더 많이 들으셨어요. 오늘 오신 보람이 크실 겁니다. 네. 자, 이건 또 뭐냐? 이스탄불 히포드롬의 유물이 파리에 있다. 그렇다. 손 들어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다 들으셨는데 아니다. 이스탄불 교회에 파리가 있느냐? 아니다. 이럴 때 들으셔야 기회를 타십니다. 점심 때 후라이 하나 올라가는데 계란 후라이. 기회를 드렸는데도 아무도 안 들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점심에 계란 후라이는 저만 먹겠습니다. 이스탄불 교회 파리에 있을 리가? 이따 나옵니다. 이스탄불 히포드롬 유물이 베네치아에 있다? 그렇다. 아까보다 많이 안 드세요? 아니다. 베네치아에 있을 리가 없다. 파리에 한 번 속았으면 되지 2번 안 속는다. 베네치아에 없다. 다시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다. 제가 똑같은 유형으로는 문제를 안 낸다 그러잖아요. 자, 오늘의 강의 소재는 히포드롬에 있던 청동사두 전차상이고, 이것이 1차, 2차 2번 약탈당합니다. 한 번도 서럽고 화가 나는데 2번 당해요. 그래서 무슨 곡절이 있는지 역사적인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 히포드롬의 청동사두 전차상의 슬픈 역사 한번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 청동사두 전차상이 히포드롬에, 제가 지금 서 있는 거는 히포드롬의 스피나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 서 있었겠느냐? 이 히포드롬의 카르케레스에 서 있었다. 카르케레스는 이제 전차 출발점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카티스마, 황제 전용석. 자, 손 들어보겠습니다. 출발선 카르케레스에 서 있었다. 많이 들으셨어요. 황제석 카티스마 앞에 설치되어 있었다. 여기도 몇 분 들으셨어요. 네. 왠지 카티스마 같기도 한데 집단지성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르케레스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가 이제 1600년경에 원래 그림은 메흐메드 2세가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킨 뒤에 그려진 그림을 기반으로 1600년경에 동파나 애칭으로다가 이제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15세기, 16세기에는 콘스탄티노플 히포드롬이 저렇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아치 무늬 되어 있는 카르케레스. 저게 16세기까지만 해도 원형 거의 그대로 잘 남아 있었던 건데 그 꼭대기에 전차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뜯어갔어요. 누군가가 그죠? 누군가가 뜯어갔을까요? 자, 저기 위에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저기서 여기 땅하고 출발하는 거니까 그 위에다가 세워놨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베네치아. 자, 베네치아 손 들어보세요. 파리 손 들어보세요. 정확히 파리에 조금 더 많이 들으셨어요. 한 6, 7분이 파리를 들으셨는데 집단지성이 바로 틀려버리네. 예. 자, 이게 일단 베네치아예요. 베네치아 뭐 진짜 언제 꿈꿔도 꼭 가보고 싶은 베네치아죠. 예. 가서 저거 한번 타봐야 되는데 저도 저걸 아직 못 타봤어요. 뭐 제가 호화 여행을 다니는 게 아니라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취재 여행을 다니는 거기 때문에 저런 건 제가 타볼 수가 없습니다. 곤돌라는. 자, 베네치아를 가면 여기 바로 그 아까 사진 찍은 거 바닷가, 이게 바닷가예요, 바로. 그냥 붙어 있습니다. 뭐 한 50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여기가 그 유명한 이제 산마르코 성당이 있고 산마르코 광장이 있고 거기에 이제 산마르코 성당에 종탑이 있고 종탑 꼭대기에 이제 천사장 가브리엘의 금빛 조각이 있고 저거 이제 요즘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내릴 수가 있어요. 올라가서 보면 이제 아까 찍은 사진 같은 전망이 잘 나오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저 짝에 있는 거는 산 테오도로, 성 테오도로인데 저거는 이제 원래 베네치아의 수호 성인이었고 산 마르코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안방을 뺏긴 거죠. 예, 이제 후대는 산 마르코로 바뀌는데 산 마르코에는 왜 사자를 세워놨느냐? 산 마르코의 마가복음의 상징이 사자이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서에서도 마가복음은 그 사자예요. 그래서 사자를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자가 올라가 있다면 이거는 베네치아고 베네치아의 수호성인인 성 마가복음이 이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이 산마르코 광장에 있는 아주 고딕 양식과 로마네스크 양식과 이런 것들이 곁에 있는 산마르코 대성당의 뭐예요? 성당에 뭐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역광으로 찍었기 때문에 옆에서 다시 찍으니까 어머나 말 4마리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예요, 이거. 자, 여기서 또 퀴즈 들어갑니다. 이게 진품이에요, 가품이에요? 자, 진품. 가품. 진품. 진품 한 분 들으셨어요. 걔 못하십니다. 그 진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품이에요. 가품 이제 올라가 찍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베네치아에 있는 산마르코 성당을 들어가려면 뭐 어쩌고 해서 아주 많이 줄 섰다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이제 그 어마어마한 어떤 그 기독교 모자이크의 세계가 펼쳐져요. 근데 거기 너무 감동되시면 안 되는 게 그게 19세기에 만든 겁니다. 로마 시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화려하긴 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걸 싹 보고 2층으로 싹 올라가면 성당 2층에 뭐가 있느냐? 이게 진품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기마라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에서 이 생산혁명과 특히 운송혁명의 결정적인 그 변곡점이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말을.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이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고부터 말을 조각하거나 그리거나 하는 시각 예술을 남겨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말 조각이 있는데 정말 멋진 말 조각이 중국에 있어요. 네. 기회가 되면 제가 나중에 주은내가 그걸 가서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은내가 그걸 이제 20세기 중반에 발굴이 됐거든요. 주은내가 그걸 가서 딱 보고 어떻게 이런 게 있느냐 해가지고 주은내가 너무 감동했던 게 이제 그 조각이 있는데 대신에 그건 조그마요. 마다비언이라고 있으니까 말이 제비를 밟고 달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비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거보다 더 빨리 달리는 말이다 해가지고 제비를 밟으면서 말이 질주하는
그런 조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네가 마다비연이래요. 연이라는 게 제비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다 밟고 나는 말이다. 그래서 마다비연. 와, 나는 제비를 밟고선 말.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거는 얼마나요? 찌끔해요. 그러면 크게 남긴 말 조각 가운데 저는 이게 제가 본 거로는 이게 제일 멋있어요. 그리고 네 마리 말이 다 다른 이유가 뭘까요? 이게 또 중요해요. 이게. 요건 이제 나중에 전차 경주 소개할 때 그때 제가 자세히 왜 표정과 자세가 다 다를까? 그걸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자관 원래 설치 장소가 이게 바로 여기에 올라와 있던 거예요. 이거 여기 있던 거예요, 이게. 예. 여기에. 아쉽죠? 예. 야, 이게 여기 있었던 거예요. 저걸 누가 훔쳐갔어요? 베네치아로? 그게 나폴레옹이에요? 돈 주고 팔았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약탈이에요. 누가 그랬냐면은 제가 뭐 기존 강의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1204년에 그러니까 1096년부터 시작된 십자군들이 1291년 그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오늘날 레바논 땅인데 아코라고 하는 데서 마지막으로 십자군이 이슬람 구에게 패해가지고 십자군이 종을 때리는 시기까지 정확히 한 200년 동안 십자군 운동이 펼쳐지는데 그중에 네 번째 십자군이 묘했어요. 이 십자군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슬람이랑 싸운 게 아니라 콘스탄티노플을 침략해가지고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겁니다. 사실 십자군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걸 그냥 출발 자체는 십자군이다라고 출발을 했고 그 배후가 베네치아예요. 해상 강국 베네치아. 왜? 아예 이 뜻이 있었어요. 동로마 제국을 훔치려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게 와가지고 그래서 원래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함락이 됐느냐? 왜 함락됐겠어요? 콘스탄티노플 함락은 나중에 이제 다시 배울 건데 일단 1453년에 메흐메드 2세가 함락시키기 전에 1204년에 한번 함락이 됐어요. 왜? 우리가 적에게 함락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는 내통. 우리 혁재형님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정답을 콱 내려줘요. 내통. 내부 반역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문을 열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성문을 열어주고. 십자군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여기가 싸움도 못 해보고 함락당했습니다. 변변히. 예. 이게 왜 나오지? 이게 이 청동 조각도 저 사람들이 그때 약탈했던 거예요. 이 청동 조각도. 이게 원래 이제 리스포스 원작인데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은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BC 479년 이후에 그리스 문명이 플라타이아의 전투에서 페르시아를 물리치면서 고전기라고 하는 클래식 피리어드라고 하는 시기가 시작되면서 정치, 문화, 문학, 예술, 조각을 포함한 모든 게 완전히 새로운 기풍이 꽃피는데 그 고전기 시절인 BC 4세기에 오늘날 우리가 보는 조각예술의 원형들이 이때 탄생하는 거예요. 이때. 요거는 이제 그때 나온 리시포스라는 BC 4세기 고전기의 조각가가 만든 겁니다. 청동으로. 근데 청동 조각은 요즘 거의 남아있질 않아요. 왜? 녹여가지고 딴 데다 팔아먹는 거. 녹여서. 그래서 후대에 약탈돼. 요즘에 문화재 개념이 있나요? 그때는 없잖아,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천만다행인 것은 로마인들이 그리스 조각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은 주로 대리석 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그리스 원작들을, 청동 원작들을 대개 대리석으로 복제품을 만들어놨어요. 돌이라는 건 썩질 않잖아요. 그리고 약탈군이 와도 돌을 녹여서 돌을 팔아먹어요? 녹일 수도 없고. 그래서 로마 시대에 대리석 복제품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문화를 아는 겁니다. 로마인들이 큰일 했죠. 자, 그렇게 해서 저거 베네치아 4차 십자군이 들어가서 콘스탄티노플에 라틴 제국이라는 걸 세워놓고 헛개비 황제를 거기다 세워놓고 실제로는 베네치아에서 배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유물들을 어디로 가져갔어요? 베네치아로 갖고 간 거예요.
베네치아로. 근데 인류 역사의 약탈사를 보면 베네치아만 약탈해요? 아,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또 누가 또 못된 짓을 했을까요? 자, 아유, 이게 어디예요? 파리가 나오기 시작하네, 그죠? 파리에. 아유, 갑자기 파리 가고 싶네. 예. 어떡하나, 돈은 없고. 이게 이제 세인강이 이렇게 있고, 이제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개선문이 하나 있어요. 다녀오신 회원님들이나 구독자님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하리로 좀 내려가가지고 조금 걸어 올라가면 샹젤리제 거리의 서쪽 끝에 에뚜알 개선문이라고 해서 파리에 개선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샹젤리제 서쪽 끝에, 하나는 이제 샹젤리제에서 직선으로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 샹젤리제 끝나고 띠르리 정원을 지나서 이제 루브르 앞에 저기 하나 있는데 요것은 이제 그 누가 만들었어요? 나폴레옹이 만든 거예요. 뭘 보고? 로마를 침공하고 로마에 있는 이것들을 보고 나도 만들자 해가지고 기념탑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래 로마의 개선문들이라는 게 뭐예요? 황제가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자기 자신의 황제의 권위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개선문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폴레옹도 이제 프랑스를 벗어나서 오스트리아나 이탈리아를 정복하면서 그 위협을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1804년에 자기가 혁명을 띄웠고 황제정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 로마 황제들이 했던 것처럼 나의 승리, 이 승리를 내가 황제정으로 바꾼 이거를 정통성을 확보해주는 차원에서 이런 거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나 나폴레옹 황제나 똑같았던 거죠. 그래서 일단 1805년에 있던 아우스테르리츠 전투, 오스트리아의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가 신성 로마 황제의 타이틀 국가이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를 이기면은 자기가 진짜 로마 황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때까지는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가 안 된 거고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황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진짜 황제지 뭐 이겼는데 저기를. 그래서 그 이듬해 1806년부터 이게 엄청 크잖아요. 높이가 51m나 되는데 그래서 나폴레옹이 1821년인가요?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죽고도 그 15년 뒤에서야 완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생전에 완공을 못 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더 행복하죠? 우리는 가서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요 꼭대기 여기 사람들 다 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 이제 쫙 그걸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파리에 가시면은 이제 가서 저 꼭대기로 올라가셔야 돼요. 저기서 이제 탁. 무료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일단 샹젤리제 서쪽 끝에 있는 에뚜알 광장에 있는 이 에뚜알 개선문 말고 또 하나가 바로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 명숙현님 말씀하셨던 이건 어디예요? 이거 루브르잖아요. 이게 루브르 입구예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폼 잡고 찍고 있는 여자들하고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루브르인데 바로 여기 지금 머리가 이렇게 벗어지신 이분에서 앞에 거리가 이 정도라면 이분 뒤에 거리 그 정도 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게 아닌데 이게 또 나오냐? 뒤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나오는 겁니다. 요 개선문은 요 보이시잖아요. 여기 유리 피라미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 건너 바로 앞에 요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브르를 들어가려면 방법이 요 유리 피라미드 들어가든지 아니면 지하에서 지하철을 내려가지고 지하철 요 입구에서 바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하철로 들어가면 이걸 못 보는 거고 유리 피라미드로 들어가야 이거를 보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1805년에 오스트리아 아우스테르리츠 전투에 승리하고 나폴레옹이 그러니까 개선문을 몇 개 만든 거예요? 두 개를 만든 겁니다. 근데 요거는 좀 조그마요. 높이가 19m밖에 안 되잖아. 아까 에뚜알 개선문 거는 51m. 그죠? 찌끔하니까 요놈게 먼저 완공이 되지 않았겠어요?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전차장이 있잖아요. 꼭대기에. 이건 뭐예요? 네, 이건 아예 이제 그 뒤에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전차까지 해가지고 기수까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품이에요? 아니요. 근데 왜 저기다 올려놨어요? 다시 복제했겠지. 저기다 왜 올려놨어요? 원래 있었으니까 그래서 원래 뭐가 있었어요? 저거 아니에요? 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게 베네치아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이게 가서 보고 나도 여기도 만들어야 되겠다. 자, 왠지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죠? 나폴레옹이 누군데 보기만 했을까요? 나폴레옹이 이탈리아에서도 많은 그 예술품을 약탈을 해요. 루브르를 가져갔다가 루브르에 전시됐던 게 1815년이죠. 14년인가 워털루 전투 패하면서 그 루브르에 있던 건 다시 다 뺏깁니다. 네, 루브르에 있던 거. 그러니까는 나폴레옹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베네치아에서 너무 멋있다. 이거 파리에 세우자. 그랬을 리는 없는 거죠. 자, 베네치아로 다시 갔어요. 종탑 위에 올라가면 이거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뭐 운하들이 이렇게 있고, 예, 너무 멋있죠? 예. 자, 여기 딱 타면 이 아름다운 운하물은 무슨 물이에요? 시궁창 물입니다. 베네치아는 하수 종말 처리장이 없어요. 그래서 회원님들이나 구독자님들이 베네치아 여행 가셔가지고 많이 드시고 시원하게 내보내시면 그냥 이들로 다 나와요. 근데 왜 간도 냄새 안 나던데? 이 바다가 계속 이렇게 해류갈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쩌다가 그게 그런 현상이 없다. 그럼 저기 심각해지는 거죠. 아이고, 이거 누구예요? 이거 누구예요? 네. 영화배우 유해진 씨가 잠시 나왔습니다. 자, 이건 누구예요?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정식 제목은 저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른 분들은 이 회원님들이나 아니면 구독자님들이 아닌 분들은 그냥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이다. 다비드가 그렸다. 여기까지만 아셔도 되는데 우리 회원님들이나 구독자님들은 이제 진실을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뭐냐면 생베르나르를 넘는 보나파르트가 원제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이니까 해서 보나파르트, 프랑시상, 르크랑 생베르나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베르나르라는 건 뭐냐면은 알프스에서 아주 중요한 협곡이에요. 나폴레옹이 그냥 평범한 길을 넘었다 그러면 그게 영웅서사가 형성이 돼요? 제일 그냥 한계령을 내가 걸어올랐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실제는 터널로 쉽게 지나갔더라도 그냥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협곡, 거기를 넘고 있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이제 성이시죠, 보나파르트.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비드가 5개를 그렸습니다. 5개. 제가 찍어온 거는 요거 빈에 있는 벨베데레 미술관, 벨베데레 궁전에 있는 걸 찍은 거고, 거기 말고 파리에 2개가 더 있어요. 베르사유에 하나 더 있고, 나폴레옹이 그 조세핀이랑 결혼해 살던 말메종 궁전에 하나 더 있고, 하나는 그 여기 빈이죠. 그 다음에 베를린에 하나 더 있고, 베를린에. 이게 왜 빈하고 베를린에 있을까요? 나중에 폐하고 저쪽에서 하나씩 가져간 거예요.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한 점은 소실됐습니다. 그래서 4점이 남아있는데, 뭐 4점이 조금씩 다르기도 해요. 예, 그림마다 분위기가 다른데, 이거를 스페인 왕 카를로스 4세가 의뢰를 했어요. 왜? 스페인이 나폴레옹에게 멸망되기 직전에 끝까지 멸망 좀 안 돼 보려고 나폴레옹한테 뭔가를 좀, 뭐, 요즘도 그렇잖아요. 뭐, 어느 나라 대통령한테 막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왕관도 큰 거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예.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거 하나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비드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배경되는 사건이 1800년 6월 14일에 있었던 마렌고라는 전투입니다. 그 마렌고가 북이탈리아에 있기 때문에 알프스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프스를 넘어가는 바로 이 그림을 그 스페인 왕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다비드가 그렸던 거예요. 예. 그 마렌고 전투에 4년 앞서서 1896년에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원정 사령관이 됩니다. 그러면 나폴레옹이 프랑스 대혁명 역사에서 프랑스의 구국 영웅으로 떠오른 거는 1795년이에요. 왜 그러냐면 프랑스 대혁명은 1789년 7월 14일 날 벌어지는데 그 1795년까지 6년 동안 나폴레옹은 별거 아닌 인물이에요. 초기 프랑스 대혁명 6년 동안은 나폴레옹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1795년에 왜 나폴레옹이 떴느냐? 1795년에
혁명이 6년 흐르면서 혁명이 로베스피에르의 뭐 공포정치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서 많은 굴곡을 겪으면서 혁명을 뒤집어 엎으려 그러는 왕당파들, 왕정을 복귀시키려는 왕당파들이 점점점 기세가 세졌어요. 그리고 이제 혁명이 그렇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민주주의 좋다 해서 해놨는데 그렇게 집권한 자들이 부패하고 뭐 요즘 보면 그렇잖아요. 더 해먹고 그런 자들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더 열기가 식게 돼 있어. 이때 왕당파가 막 올라와가지고 혁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때 나폴레옹이 뭐 했어요? 포병사령관. 그래가지고 공화국 정부에서 이 군에다가 좀 왕당파를 진압해 주시려니까 뭐 그 진압을 어떻게 해? 그때 나폴레옹 포병 부사령관이 사령관이 어떻게 했어요? 그 시내에 그냥 그 왕당파인데다가 갖다 들이다 포를 쏴대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좀 우리의 과거 역사입니다만 1979년 12월 12일 1.12 사태 때 그때 이제 그 쿠데타 세력들이 그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할 때 그때 그 보안사령관 그 벙커 있을 때 장태환 수구경 사령관이 거기다가 야, 포 쏴가지고 저거 좀 쿠데타 반란 세력들 진압해라. 그때 포 쐈어요? 못 쐈잖아요. 왜? 민간인들이 있고 도시가 파괴가 되잖아. 근데 나폴레옹 어떻게 했어요? 그냥 쐈어요. 옆에 죽거나 말거나 있겠거나 말거나 그리 쏴가지고 왕당파를 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혁명을 지킨 혁명의 영웅으로 떠오른 거예요. 나폴레옹이. 야, 이게 그 뭐냐면 마키아벨리가 얘기했던 바로 군주론에 나오는 군주의 모습이 바로 저런 거예요. 뭐 그걸 찬양하는 게 아니라. 네. 어쨌거나 해서 이걸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혁명을 구한 영웅이 되고 저 때는 1795년에는 프랑스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프랑스 혁명의 열기가 글로 넘어올까 봐 프랑스로 쳐들어올 때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제 두 개랑 싸우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왕당파랑 외부적으로는 혁명을 분쇄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외국 군대랑. 그래서 나폴레옹이 포 쏘는 거 보니까 야, 쟤한테 맡기면 좀 외국에다 포 좀 잘 쏘겠다 해서 나폴레옹을 이탈리아 원정군 사령관을 딱 맡겼고 나폴레옹은 이 기회를 잘 이용해요. 엄청나게 이용합니다. 끌고 와가지고 1790년 넘어와서 어디까지 쳐들어가요? 베네치아까지 쳐들어간 겁니다. 근데 당시는 베네치아는 오랫동안 외국과의 여긴 교역국가이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은 누구 편을 들면 돼요? 안 돼요. 장사하는 사람은. 편 들면 절대 안 돼요. 싫어도 저쪽 땅 사람들도 와서 아유 잘합니다. 그리고 이쪽 땅 사람도 아유 잘합니다. 이래야 장사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네치아는 항상 중립이었는데 이때 그게 깨진 거예요. 베네치아는 중립에 하려고 했는데 대개 이제 정복자들은 그걸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아무리 중립을 잘 지켜도 너 위반했어 그리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나폴레옹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당시 베네치아에 있던 그 베로나라고 하는 데가 그 셰익스피어가 썼던 그 로미오와 줄리엣의 무대가 베로나잖아요. 지금 가면 그 줄리엣의 집도 남아있고 그런데 뭐 그 허구죠. 허구 픽션이지만 무대는 그렇게 되는데 그 베로나가 베네치아 집안인데 여기서 프랑스 군대에 대한 뭔가 좀 반기를 든 게 있었어요. 여기에 프랑스 군인이 몇 명 죽었다는 거를 빌미로 배우너 베네치아지 그리고서는 중립국을 선언하고 있는 베네치아를 쳐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베네치아는 황당하잖아요, 이게. 저 때까지 이탈리아가 통일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통일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 나뉘어져 있을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4월 달에 저게 벌어지고 나폴레옹이 이제 잘 됐다. 그러니까 1963년에 1963년에 통킹만 사건이라는 거를 미국이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베트남 전쟁에 개입을 하잖아요. 나중에 다 그 외교문서로 밝혀진 거니까. 그때 이제 이 나폴레옹이 이거 비슷하게 한 거예요. 해서 이제 베네치아에 쳐들어가. 그러니까 베네치아는 뭐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그냥 싸워보지도 못하고 베네치아가 손을 들면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아쉬운 게 인류 역사에서 697년부터 무려 1100년 동안 정확하게 이어졌던 베네치아 공화국이 저때 멸망합니다. 인류 역사의 금자탑이 무너진 거예요. 베네치아 공화국 얘기는 기회가 되면 나중에 다시 공부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5월 12일 날 항복선언 하니까 5월 15일 날 나폴레옹이 빰빠라밤 산마르코 광장에 진주를 해서
베네치아 공화국 길을 내린 거예요. 1100년 만에. 네, 1100년 만에. 네, 여기 다 내렸죠, 이거. 네. 그리고서는 오스트리아랑 캄포 포르미오 조약이라는 걸 맺어요. 베네치아 북쪽에 있는 여기가 오늘날 오늘날은 뭐 이름이 좀 바뀌어가지고 뭐 딴 이름이던데 저도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그냥 지도에다 이렇게 옛날 이름으로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5개월 지나서 10월 달에 오스트리아랑 맺어요. 왜 오스트리아랑 맺어요? 당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가 여기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네. 베네치아 영역을 빼고. 그래서 이 캄포포르미오 조약에서 어떻게 했냐면 베네치아는 오스트리아가 가져가라. 독립국인데 이제 그걸 해서 베네치아를 주고 나머지 이쪽 북이탈리아 지역은 다 누구 거다? 프랑스 거다. 그래서 전혀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기네들도 모르게 그냥 쟤네들 둘이 나눠 가진 거예요. 참 땅 먹기 쉽죠? 네, 이렇게 해서 제국주의라는 게 그런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땅만 가져가야 되는데 나폴레옹이 누구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간 거예요. 뭐를? 진품을. 원래는 진품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여기, 여기다가 그거를 나폴레옹이 가져가 가지고 어디다 세웠어요? 이게 이제 공화국 청사고 투칼레 궁전이라 그러죠.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 베네치아 공화국은 697년에 세워진 겁니다. 저는 뭐 진짜 그래서 인류사의 금자탑이에요.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1100년을 이어졌습니다. 이 자세한 공화국 내용을 공부하면 놀래 넘어집니다. 베네치아가 그렇게 경치만 이쁜 나라가 아니에요. 나중에 자세하게 제가 베네치아 공화국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게 1404년에 이제 그러니까 베네치아도 못된 짓 한 거지.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거를 일로 갖고 온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아까 그 두칼레 궁전인데 들어가면 이게 베네치아 공화국의 대의회 회의실입니다. 그러니까 베네치아의 각 지역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대표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시민 전체가 모이는 이게 회의실이에요. 여기서 시민들이 직접 자치를 했던 저처럼 이렇게 정착을 공부했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데 가면 그냥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죠. 그 인류의 그 중세 시대에도 저렇게 민주주의가 저쪽에서 이어졌구나라는 걸 보는 거니까. 그래서 나폴레옹께서 그걸 뜯어다가 여기다 갖다가 올려 됐어요. 근데 올린 지 1800년에 갖다 올렸는데 올린 지 6년 만인가 7년 만인가 1815년에 워털루 전투에서 패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스트리아 빈에 모여가지고 오스트리아 총리인 메테르니를 중심으로 해서 전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비인 회의를 해가지고 유럽의 영국, 프로이센 다 모여가 회의를 해서 모든 거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전으로 되돌린다. 그래서 앙샹을 해짐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프랑스에는 부르봉 왕실이 다시 복위가 돼서 루이 16세는 1794년에 이거가 됐으니까 그 동생이 이제 왕이 되고 영토도 모든 거 다 돌아가고 빼앗았던 유물도 전부 되돌려주면서 루브르에 있던 여러 유물이 이탈리아로 돌아가고 까르젤 개선문에 있던 이거는 어디로 갔어요? 베네치아로 다시 간 거예요. 베네치아로. 아시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워털 패망대에 베네치아로 반환이 됐는데 저는 이제 그리고 나서 프랑스 정부는 너무 아깝잖아. 분하고. 그래서 꿩 대신 닭이라고 진품 대신에 그러면 사람까지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사람까지 탄 거를 갖고 까르젤 개선물 루브르 앞에다가 저거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회원님들이나 구독자님들이 바로 루브르 앞에서 보시는 까르젤 개선문의 청동 4도 전차상은 이스탄불에 있던 거가 베네치아의 1차 약탈을 통해서 베네치아에 그리고 나폴레옹의 2차 약탈을 통해서 파리에 왔던 건데 나폴레옹의 패망과 함께 베네치아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는 꿩 대신 닭으로 복제품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강의를 마치기 앞서 저는 이제 저 말들이 고향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주장은 저거를 이스탄불로 다시 돌려라. 왜냐하면 베네치아도 약탈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콘스탄티노플 원래대로 옮겨놔라.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이 방송을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꼭 보시고서는 국제적으로 이거를 운동을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베네치아에 이거 없어도 저도 베네치아 또 가고 싶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볼 게 많기 때문에 베네치아 화파의 미술품만 보기 위해서라도 베네치아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리지널로 튀르키예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로 되돌려줘야 된다는 게 맞고 터키 도서관에서 연락 안 올래나? 자, 그래서 이 말들은 고향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절규를 전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